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감이 저하됨,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짐. 1. 조심성의 증가. 2. 애착심의 증가. 3. 외향성의 증가. 4.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답은 1번 조심성의 증가. 자신감이 저하됨,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는 것은 조심성의 증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 중에 외향성은 감소가 되죠. 그리고 내향성은 증가한다. 이렇게 전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우울증 경향의 증가,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합니다. 우울증의 경향이 증가하는데 신체적으로도 좋지 않은 증상을 호소합니다. 기억력이 저하되고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울증 경향의 증가. 두 번째, 내향성의 증가. 자, 내향성이 증가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외향성이 감소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심적 에너지가 내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내향성이 나타나고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면서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세 번째, 조심성의 증가.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거나 때에 따라서 중립을 지키곤 한다. 이렇게 조심하는 거죠. 자,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라는 거죠. 네 번째, 경직성의 증가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저항한다.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다섯 번째,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자신이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들을 떠올려 본다.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서 자아 통합이 가능해진다 라고 해서 생에 대한 해고의 경향입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한다. 자, 이런 지문들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 애착이 강하다. 애착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의 안락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애착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자기 정체감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이런 지문이 나오면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자, 여기서 유산은 물질적 유산뿐 아니라 정서적, 그리고 이제 정통적 가치, 그리고 또 자녀, 혈육을 남기고자 하는 여러 가지들을 말합니다. 첫째, 자신의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 싶어 한다. 둘째,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혈육, 물질적 재산, 창조적 업적, 전통과 가치 등을 남기고자 한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입니다. 여덟 번째, 의존성의 증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면서 신체적으로 의존하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람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타인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하면 의존성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2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좁힌다. 3.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4.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5.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관리한다. 답은 4번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자, 1번에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 자, 요거 틀렸고요.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좁힌다. 아니고 유지하거나 넓힌다 라고 해야지 적절하겠습니다. 자, 수직적인 부부관계는 옳지 않고요. 수평적인 또는 상호협력적인 동반자로서의 이런 단어가 나와야지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에 들어가겠습니다. 5번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관리한다. 자, 정확한 의료행위에 따른 처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답은 4번.
자, 3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1. 독립의 원칙 2. 존엄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4. 보호의 원칙 5. 통합성의 원칙. 답은 1번 독립의 원칙입니다. 자, 노인복지 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독립의 원칙. 노인 본인의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소득은 물론 이러이러한 것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둘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개인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독립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자, 6. 자,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것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정에서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독립의 원칙과 직결됩니다. 자, 두 번째, 참여의 원칙입니다. 자, 말 그대로 참여한다는 건데, 첫째,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 노인복지 정책의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한다. 자, 참여하는 느낌이 들죠.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한다. 공유하려면 참여해야 되죠. 둘째,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를 갖고 개발하며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참여의 원칙입니다. 셋째, 보호의 원칙.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최적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원하는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 보호의 원칙이 들어갑니다.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사회적, 법률적 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되겠죠. 시설에서는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보호받아야 되겠고요. 보호 및 치료 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보호의 원칙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자아실현의 원칙.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지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죠? 자아실현의 원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죠. 다섯 번째, 존엄의 원칙입니다.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 지위, 경제적 지위, 기여와 관계없이 대우받고 평가되어야 한다. 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존엄의 원칙. 자, 이렇게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원칙도 꼭 기억해 두세요. 4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5.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한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자, 다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2번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동의가 아니라, 이게 틀렸죠. 아니라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방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기요양기관이 아니고 공단의 직원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국은 최종 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4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종 판정하는 기관은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이 등급판정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하기관이에요. 그래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판정한다라고 주로 시험에 나오지만 한 번씩 건강공단이 판정한다 라고 해도 아예 틀린 질문 아닙니다. 왜냐?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5.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한다. 자, 공단이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송부합니다. 자, 마지막에 공단이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송부해준다. 자, 우리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간략하게 볼게요. 자, 보험자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가입자는 우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가입이 돼 있어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고요.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제 그건 쉽게 말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이제 기준으로 볼게요. 이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은 장관이잖아요. 이 거꾸로 하면 관장이죠. 그래서 관장한다 해서 시험에 나올 때 있거든요. 이 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도 혹시 헷갈리시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자도 잠시 스탑하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강의에는 제가 이걸 다 강의를 했는데 이제 문제풀이여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정 신청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첫 번째 할 때 첫 번째 인정 신청입니다. 신청자는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청합니다. 이때는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죠. 치매 환자인 경우 치매 안심센터의 장이 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할 때는 가족이나 또는 본인의 동의 꼭 필요하죠.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도 인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공단에 신청을 할 때 신청서하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 있죠. 이 소견서를 첨부를 해서 같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방문 조사하겠죠. 이제 공단 직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인데 공단 직원입니다. 이분들이 신청인의 거주지에 방문을 해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급여 종류 및 내용을 조사를 해가요. 자, 그럼 조사해가진 걸 가지고 이제 등급 판정을 하겠죠? 자, 누가 판정을 하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개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해요. 이제 산하 기관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수급자로 판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자, 판정 결과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점수에 따라서 1등급에서부터 5등급 플러스 인지지원 등급까지 판정 결과 나옵니다. 자,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로입니다. 자, 치매 환자로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판정 결과가 이제 통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서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하고를 수급자한테 딱 송부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스탑하셔서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특례요양비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답은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입니다. 자,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가 있고요. 재가급여가 있고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자, 1번에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예요. 자, 두 번째 특례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이고요.
가족 요양비, 특별 현금 급여입니다. 자, 주 야간 보호는 재가 급여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시설 급여입니다. 문제로 나올 때 두 가지 시설 급여 있죠. 노인 요양 시설이 있고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것을 시험을 내실 것 같아요? 자, 저 같으면은 당연히 요 생활 가정을 낼 것 같아요. 왜냐? 노인 요양 시설은 말 자체에서 시설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바로 알잖아요. 그런데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가정이라는 글자만 보고 재가 급여랑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시설 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라는 거. 자, 요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은 시설 급여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설급여를 보면은 시설급여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가족, 이웃과 떨어져 지내면서 소외되기 쉽고 시설에서 생활하므로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2.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5.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답은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나머지 틀린 이유를 보겠습니다. 1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 자, 이런 거 난 무조건 틀렸습니다.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우리 책에 요양보호사 표준 교재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2번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자,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지문이 있거든요. 표준 이제 교재에 보면은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 처치하고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긴다 해서 요까지는 갖게 하고 뒤에 의료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문제를 지금 꼬아 놓은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이제 의료행위는 의료진이 해야 됩니다. 자, 의료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시면 안 돼요. 자, 의료행위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4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 기준이 아니죠. 우리 이제 요양보호의 대원칙은 대상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기준에 맞추는 거고요. 5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가 공유한다. 자, 대상자의 사생활의 보호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반드시 보장해야 되고요. 요양보호사의 금지 행위가 있죠. 그 중에 비밀 누설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관공서의 동행함, 대상자의 공과금 납부를 대행함, 1. 정서 지원 서비스, 2.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4.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답은 3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 자,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밥, 청소, 빨래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있어요.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그리고 세탁.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자, 세부 내용 보시면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그리고 설거지, 주방 정리,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의복 세탁 관리,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입니다. 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제 되면 그 다음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보시면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말 그대로 신체가 서로 부딪힌다. 몸과 몸이 부딪혀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그렇죠. 식사도움, 그래서 전부 다 몸과 몸이 움직여서, 그리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몸 씻기,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신체 기능 유지, 증진, 이런 것들 전부 신체가 부딪혀서 생기는 거다.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개인 활동을 보시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즉 대상자의 외적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중간에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세부 내용,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의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하는 거, 차량 이용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책임 기각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관공서에 동행한다, 대상자의 공과금 납부를 대행한다 하는 것은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8번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2.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3.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4.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답은 2번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자, 학대가 나오면 항상 대상자가 입을 타격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에게 주된 타격이 무엇이 갈 것인가 생각하시면 답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유언장을 변조한다는 것은 그 대상자의 법률적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자, 재산에 대한 거죠. 재산을 어떻게 이제 내가 유산을 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법률적 권리 침해한 거죠. 그래서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면 제일 먼저 신체에 대해서 반응이 오겠죠.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고, 노동에 대한 임금, 대상자의 노동에 대한 그 임금, 이것은 누구 거죠? 대상자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경제적 학대를 할 때는 대상자의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고요. 5번에 보시면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이것은 돈이긴 하지만, 금전에 해당하는 것이긴 하지만 대상자의 재산은 아니죠. 그래서 이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 있는 자들이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방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방임은 임무를 놓아버린다 라는 뜻이죠.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또 사회적 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자, 방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정서적 학대는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인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의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에 방해되는 것, 정서적 학대예요. 예를 들어서 연락을 끊어버린다거나 연락을 차단해버리는 것, 그리고 사회 종교 활동을 차단하는 것, 이성교제를 반대하는 것 등 모두 노인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9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2. 노인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 숙식을 제공한다. 3. 노인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 후견자를 지정한다. 4.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5.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답은 5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24시간 전문 상담을 하고요. 학대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수행을 합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에서 하는 것이고요. 자, 노인 학대 피해 노인 있죠. 노인 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 숙식을 제공한다. 우리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라고 있어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 숙식 틀렸고요. 3. 노인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 후견자 지정, 이것은 법률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잠깐 보시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는 겁니다. 노인학대 예방, 노인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고요. 이렇게 쭉 있는데 쉼터 한번 보시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습니다. 긴급보호, 의식주 제공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시험이 나온 거예요. 의식주 제공을 하는데 전문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 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 근데 그 외에 1개월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인 인권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도모하고 특별히 노인 학대 예방을 힘쓴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응하지 않고 계획된 업무를 수행한다. 2.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3. 감정적으로 대응한 후 해당 장소를 떠난다. 4.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 답은 4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자, 반응하지 않고 틀렸고요. 가족에게 항의하는 거 아니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 라고 해서 일을 함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11번 요양보호사의 임금 구성 항목과 취업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은 1. 근로기준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사회보장기본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 답은 1번 근로기준법.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보수교육 참여는 최대한 미룬다. 2.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한다. 3.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4.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를 갖는다. 5. 기관의 지침을 우선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답은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1번에 보수교육 참여 최대한 미룬다 틀렸고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2.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하면 안 되고 대상자 차별하면 안 됩니다. 4.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력한다 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5. 기관의 지침을 우선시하여 서비스 아니죠. 항상 기억하실 것은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자, 우리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가 있습니다. 자, 직업윤리라는 것은 직업인으로서 도덕적 가치관으로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규범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존칭을 생략하며 친밀감을 표현하였다. 2.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받았다. 3.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였다. 4.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하였다. 5.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답은 5번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직업윤리 원칙을 잘 준수한 사례이고요. 1. 존칭을 생략하며 친밀감을 표현하였다.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2.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받았다. 자,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아야 되고요. 3.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바른 몸가짐과 언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4.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자, 모아서 아니죠. 즉시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되겠습니다. 14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서서 대변을 보는 행동을 보일 때의 대처 방법은 1. 식사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2.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3. 방으로 데려가 기저귀를 채운다. 4.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5. 재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시설 입소를 유도한다. 답은 4번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자, 3번에 보시면 방으로 데려가 기저귀를 채운다. 자,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서 기저귀는 가급적 채우지 않습니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의 할인을 요청하였다. 1.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2. 시설장과 상의한 후 알려주겠다고 한다. 3. 할인해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4. 할인 대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한다. 5.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답은 1번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자, 나머지는 모두 다 틀렸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벌칙 보겠습니다.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해서 투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호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2호 본인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려는 행위를 한 자. 자, 이거 굉장히 크죠. 3호 수급자를 속에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자, 모두 1호에서 4호까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이죠. 자, 1호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3호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6번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저림 감각이 있다. 4. 손바닥을 서로 맞대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5.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답은 2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1번에 보시면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라고 했는데 완화가 아니라 악화돼서 밤에는 밤잠을 설칠 수가 있고요. 4번에 손바닥을 아니고 손등을 서로 맞대는 거예요. 손등을 서로 맞대면 팔꿈치가 아니라 손목에 통증이 있고요.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아닙니다. 자, 수근관이라는 것 자체가 손목 앞쪽 피부 조직 밑에 손목을 이루는 뼈, 인대들로 형성된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로 9개의 힘줄과 정중신경이 손 쪽으로 지나가는데 그림을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시면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보시면 이렇게겠죠? 새끼손가락 아니고 이쪽이겠죠. 자, 수근관 증후군 손목 통증이라고도 하는데 이 증상과 자가진단법이 있어요. 잠시 스톱하시고 공부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3.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4. 머릿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5. 분비물이 묻은 손은 휴지로 닦는다. 답은 3번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번에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 증상자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고요. 머릿니 감염 대상자하고는 수건을 절대 같이 쓰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분리 사용합니다. 분비물이 묻은 손은 휴지로가 아니라 깨끗이 씻어내야 되겠습니다. 자,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수두 등 선청성, 기형 유발 가능한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는 접촉하지 않습니다. 18번 위염으로 명치 부위의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3. 처방받은 제산제 복용을 중단한다. 4.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린다. 5.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답은
5번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자, 차가운 음료라고 있었는데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9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재발이 드물다. 2.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한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답은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자, 1번에 보시면 재발이 드물다. 반대죠. 재발이 흔하고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서 약물 성분이 체내에 오래 남기 때문에 중독 상태에 빠진다. 3번 질병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고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복합적으로 또는 만성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20번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2.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3. 치료제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4.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5.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게 한다. 답은 2번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3번 보시면 인플루엔자 대상자인데 항생제가 아니죠. 항바이러스제 복용입니다. 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입니다. 안정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21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심근의 두께 감소 2. 심근의 탄력성 감소 3. 심박동수 증가 4. 최대 심박출량 증가 5. 말초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답은 2번 심근의 탄력성 감소가 답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심근의 두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두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심근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근의 두께가 증가하니까 심근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그래서 3, 4 결과가 오는 겁니다. 심박독수도 감소하고 최대 심박출량도 감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초로부터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감소합니다. 자, 심혈관계 보시고요. 노화에 따른 특성 그리고 주요 질환 정리해 놓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화에 따른 특성만 읽어보겠습니다.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2.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된다. 3. 말초 현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된다. 4.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소변을 보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는 등의 체위 변화에 따라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한다. 자, 5. 정맥의 약화로 하지 부종과 정맥류 항문의 치질이 생긴다. 22번 절박성 노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웃음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5. 따뜻한 커피를 자주 마시게 한다. 답은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가 답입니다. 자, 기저귀는요 최대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잔존 능력을 위해서요. 기저귀는 정말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웃음요법 프로그램은 자주 이제 요실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좋지 않죠. 자,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이 아니라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죠. 커피도 빈뇨 현상을 더 많이 일으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요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입니다. 자, 증상을 먼저 보시면 복압성 요실금,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 복부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나오는 것이고요.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이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는 것이고, 역류성은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조금씩 새어 나오는 거, 흘러나오는 것을 역류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관련된 요인들은 다 비슷한데 노화로 인한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약화, 호르몬의 생산 중지로 인한 요도 기능 약화, 당뇨, 그리고 파킨슨병 각종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여성은 요로 감염 및 복압 상승이 관련되고요. 변비도 원인이 됩니다. 자, 이런 원인들을 소거해주는 방법으로 치료하고 예방하면 됩니다. 발생 원인에 따라서 약물요법이나 수술 치료를 하고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시험에 잘 나오죠. 하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좀 나옵니다. 수분 섭취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의 기능을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비만은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하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치료 및 예방도 자주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23번 대상자의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금연한다. 2. 햇볕을 쬐인다. 3. 칼슘을 섭취한다. 4. 염분 섭취를 줄인다. 5.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답은 2번 햇볕을 쬐인다. 자,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자외선이 너무 강하니까 그때는 피하시고요. 그 전후로 주 2, 3회 정도 팔, 다리 등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햇볕을 쬐면은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24번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2.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한다. 3. 치료 후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4.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에 온찜질을 적용한다. 5.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답은 5번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가 답입니다. 자, 대상포진은 세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한 것입니다. 자, 대상포진 내자잖아요. 그죠? 바이러스 내자입니다. 장기간 스테로이드 복용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격리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온찜질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냉찜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대상포진도 잠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자,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하는데 수두를 앓은 후 이 바이러스는 신경세포에 잠복을 해 있다가 신체 저항력이 약해지는 경우에 갑자기 증식을 해서 신경과 그 신경이 분포하는 피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과로, 스트레스 후에 주로 발생하고요. 면역이 저하된 사람이나 노인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관련 요인은 고령, 과로, 스트레스, 백혈병, 골수나 기타 장기 이식, 자가 면역 질환 및 면역 억제제 복용으로 원인이 되고요. 증상은 가렵고 피부 저림이나 자결감, 아주 타는 듯한 그런 발진, 느낌, 통증이 있는 거예요. 자,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신경 말단 부위의 수포, 통증, 자결감 입니다. 자, 치료 및 예방, 처방에 따라서 항바이러스제, 항염증제, 진통제와 냉찜질, 칼라민 로션과 같은 국소 치료제를 사용하여 통증을 줄이고 수포가 빨리 건조되게 합니다. 신경통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고 활동 감소와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므로 대상포진 백신의 투여로 세포성 면역을 증강합니다. 대상포진은 신체의 저항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히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요. 통증 정도에 맞는 처방받은 진통제를 복용하시고, 자, 글 긁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와 상의하여서 필요할 때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죠. 자, 대상포진 스탑하셔서 한번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25번 손해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기억력이 저하된다. 2.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3.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4.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5. 시야의 한쪽 귀퉁이가 어둡게 보인다. 답은 3번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자, 정답 3번 손해 손상 시에 메스 꺾고 토하는 증상이 있고요. 몸의 불균형 증상이 발현됩니다.
어지럼증, 운동실조증이 이제 동반됩니다. 자,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 때는 좌측 뇌가 손상되었고요. 이때 언어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소뇌가 손상되면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운동실조증이 생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 안압 상승으로 시야가 좁아지며 안구 통증과 시력 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1. 녹내장, 2. 백내장, 3. 각막염, 4. 결막염, 5. 황반변성. 답은 1번 녹내장입니다. 자, 1번 녹내장은요. 안압, 눈의 압력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안압이 상승하는 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자, 이번에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해서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황반변성이라는 것은 황반에 발생하는 변성으로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에 해당합니다. 27번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1. 선망, 2. 뇌수막염, 3. 파킨슨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답은 3번 파킨슨병입니다. 자, 떨림은 진전입니다. 진전, 파킨슨병. 자, 파킨슨 질환 있고요. 관련 요인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 한번 보시고 그리고 치료 및 관리도 잠시 스탑하시고 한번 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28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공복혈당 감소, 2. 인슐린 민감성 감소, 3. 기초대사율 증가, 4. 갑상선 기능 증가, 5.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증가. 답은 2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 자,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로 오른 것이죠. 자, 인슐린 민감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쉽게 고혈당이 됩니다. 자, 1번에 공복혈당은 증가하죠.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 기초대사율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근육 질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기초대사율이 감소합니다. 갑상선 기능도 감소하죠. 왜? 갑상선 크기가 줄어들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약간 감소됩니다. 자, 5번에 보시면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217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뇌하수체 부신 등은 노화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지만 당대사 및 갑상선 분비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는 노화에 따라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분비계에 관련된 이제 특성을 또 정리를 했고요. 저희 이제 표준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꼭 읽어보시면 시험에서 어느 것이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잠시 스탑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29번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는 1. 폐렴 대상자, 2. 당뇨병 대상자, 3. 방광염 대상자, 4. 신부전 대상자, 5. 기관지염 대상자. 답은 4번 신부전 대상자. 자, 신부전이라는 것은 자, 심장이 아니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온전하지 않다. 어떻게 온전하지 않냐?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서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죠. 자, 심장이 혈액 내보내는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죠. 신부전을 보겠습니다. 신부전이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심장병이나 신장병이 원인이 됩니다. 증상은 안전자의 세호흡이고요. 식욕상실, 의식혼돈, 현기증, 지속적인 기침과 객담 배출, 적절한 산소와 영양분 부족으로 허약감, 피로, 호흡곤란, 걷기,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등 운동 시 심한 호흡곤란, 심박 출량 감소에 따른
신장 혈류량 부족으로 신장의 수분과 염분 배출이 억제되어 의존성 부족이 나타납니다. 자, 증상 보시고요. 치료 및 예방은 처방에 따라 신부전 약물을 복용한다. 이 염분, 수분,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이 포함된 식이는 섭취를 제한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독감이나 폐렴 예방, 금연하고 매일 체중 측정해서 부종 정도를 확인하시고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치료하고 스트레스를 조정해야 합니다. 30번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약 복용을 중단한다. 2.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3.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2배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처방대로 계속 복용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답은 2번.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31번 겨울철에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2.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3. 따뜻한 곳에서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4.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 아침 운동을 권장한다. 5. 장갑, 모자, 목도리는 운동에 방해가 되므로 착용하지 않는다. 답은 2번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이 되고 따라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심근경색,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몸을 보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2번 재가 방문 후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이불 빨랫감이 세탁실에 있다. 2.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이 냉장고에 있다. 3.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린다. 4. 대상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 5. 대상자의 자녀가 오랜만에 방문하였다. 답은 4번 대상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른 경우, 즉 이상 상태의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셔야 합니다. 3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실금을 여러 번 함. 2. 오전에 물을 많이 마심. 3. 최근에 기억력이 나빠짐. 4.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5.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 답은 5번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정확히 기록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것입니다. 1번 같은 경우 실금을 여러 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배설 시간, 배설의 양을 기록하셔야 되고 물을 마실 때도 물을 마시는 양, 시간, 빈도수를 기록하셔야 되고 기억력이 나빠졌다, 기분이 좋다 이럴 때도 자세하게 사실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34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혈압이 상승한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동공이 축소된다. 4. 소변량이 증가한다. 5. 수면 시간이 길어진다. 답은 5번 수면 시간이 길어진다. 자,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는 혈압이 감소하고요. 피부는 차갑고 창백한 피부이거나 피부에 반점이 있습니다. 동공은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로 보이고요. 소변량은 감소합니다. 35번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빼서 보관함에 넣어둔다. 2. 삽입된 유치 도뇨관을 제거해준다. 3.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혀준다. 4.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준다. 5. 눈이 감기지 않으면 젖은 거즈를 눈 위에 올려준다. 답은 5번 눈이 감기지 않으면 젖은 거즈를 눈 위에 올려준다. 자, 솜이나 거즈를 적셔서 눈 위에 올려주면 됩니다.
자, 개정된 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후 처리 과정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와 간호사가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의사가 없는 상소에서 임종을 맞이한 경우 요양보호사는 가족들이 직접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한다. 만일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임종을 발견한 경우 요양보호사는 신속하게 가족 또는 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는 이들이 도착할 때까지 대상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2023년도에 개정된 책에는 임종 직후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1번에 의치를 빼서 보관함에 넣어둔다는 그대로 둘지 빼서 의치용기에 넣을지 가족에게 확인한다는 내용이 2019년 책에 나와 있었어요. 자, 2. 삽입된 유치 도뇨관을 제거해준다. 자, 이거는 의료인이 제거한다 라고 되어 있고 3.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혀준다. 이것은 분비물을 닦아줘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는 것이 아니라 어깨까지입니다. 어깨까지 덮는다. 3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밑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2.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3. 사례가 들리면 물을 마시게 한다. 4.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5. 식후에 입안 왼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자, 답은 4번입니다.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자, 이게 대상자가 살에 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틀린 것은 왜 틀렸는지 볼게요. 자, 4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자,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라고 했는데 밑으로 눕힐 때는 건강한 쪽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왼쪽이죠. 따라서 건강한 쪽인 왼쪽을 아래로 하여 옆으로 눕힙니다. 이렇게 해야 안정감이 있고 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밑으로 눕히면 살짝 뜨잖아요. 그 부분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죠? 네, 왼쪽이 아니고 마비된 쪽이죠. 건강한 쪽으로 눕혔으니까 반대쪽은 살짝 뜨게 되죠. 그쪽이 마비된 쪽이잖아요. 마비된 쪽 오른쪽에 베개를 대어서 지지하게 합니다. 그런 뒤 얼굴을 요양보호사가 있는 쪽으로 돌리도록 하는 겁니다. 3번 사례가 들리면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즉시 식사를 중단하고 시설장 관리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5번 식후에 입안 왼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아니고요. 자, 찌꺼기는 마비된 쪽에 남아있고 그 부분을 잘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비된 쪽이 어느 쪽이죠? 오른쪽이죠. 마비된 쪽인 오른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틀렸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서 내용을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37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2.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3.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4.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5.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답은 1번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둔다. 자, 연하곤란이라는 말은 삼킴장애란 뜻이고요. 경관영양이라는 것은 관을 통하여서 영양을 돕는다라는 거죠. 음식물을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2번에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라고 했는데 구토나 청색증이 나타나면은 비위관 튜브를 잠근 뒤에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3.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4. 청색증이 나타나면은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자, 2번하고 똑같죠? 구토나 청색증이 나타나면은 비위관 튜브를 잠근 뒤에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리셔야 되고요. 5.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은 비위관을 제거한다. 자, 영양액이 역류되거나 비위관이 새면은 비위관을
잠궈야 돼요. 이제 제거가 아니고요. 제거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하시면 안 돼요. 잠근 후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하거나 반드시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연락해야 한다. 입니다. 38번 안약을 점적할 때 코 안으로 약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비루관을 지그시 눌러준다. 2. 상안검 안쪽에 거즈를 내어준다. 3. 점적 중간에 눈을 깜빡이게 한다. 4. 멸균솜으로 눈 바깥쪽을 눌러준다. 5. 하부 결막락 4에서 5cm 위에서 점적한다. 답은 1번 비루관을 지그시 눌러준다입니다. 자, 이 안약을 넣는 거, 이제 약에 대한 것은요, 2023년에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계셔야 돼서 기출문제 나올 때는 정리를 한 번쯤은 해놓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 보면 상안검 안쪽이 아니라요, 하안검입니다. 자, 아래쪽 눈꺼풀이죠. 자, 그리고 5번 보시면은 하부 결막낭 4에서 5cm 위에서 점적이 아니라 1에서 2cm 위입니다. 39번 많은 양의 알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잘게 쪼개어 먹인다. 2.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인다. 3. 물로 한꺼번에 녹여 먹인다. 4.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먹인다. 5.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 먹인다. 답은 2번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인다. 자, 잘게 쪼개어 아니고요. 물로 한꺼번에 녹여 아니고 갈아서 안 되죠. 갈면 안 되고요. 입안 깊숙이 아닙니다. 40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2.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3.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4.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높게 한다. 5.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눌러준다. 답은 2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잠그고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눌러준다. 자, 붓거나 붉게 되었거나 통증이 있으면은 조절기를 잠그고요. 시설장과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셔야 되고. 자, 4번 보시면 뭐 심장보다 높게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걸 보실 텐데 주사 맞는 팔이 아니라 수액병을 심장보다 높게 하는 것입니다. 수액병을 심장보다 높게. 41번 침대에 누워있던 대상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나 앉더니 어지럽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찬물을 마시게 한다. 2. 기저귀를 채워준다. 3.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4. 서둘러 화장실로 데려간다. 5. 잠시 침대에 앉아 있게 하고 지켜본다. 답은 5번 잠시 침대에 앉아 있게 하고 지켜본다. 자,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앉아있게 하고 지켜봅니다. 42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2.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3.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놓는다. 4.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배에 힘을 주기 쉽게 한다. 5. 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자, 맞습니다. 자, 지금 간이변기에 대한 것인데요. 간이변기는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가 침대에서 편히 배설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자, 간이변기 사진 보시고요. 자, 이동변기 내용 중에 편마비 있죠. 편마비. 지금 간이변기 말고 이동변기 있죠. 이동변기가 있는데 그 이동변기는 편마비의 경우에 이동변기를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랑 헷갈리게 해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5번 같은 거죠. 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지금 간이변기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동변기 내용 비슷
으스스무리하게 해서 나왔죠. 그리고 90도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간이 변기고요.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3번 보시면은 변기에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 놓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밑에 방수포를 깝니다. 자, 침대를 평평하게 해서 배에 힘을 주기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침대를 올려주어서 이제 잘 이렇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43번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다. 2. 이동 변기에 앉혀 양쪽 발을 들게 한다. 3. 대상자 손에 변이 묻어 있으면 손소독제로 닦아준다. 4. 이동 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두어 대상자의 이동을 편하게 한다. 5. 밖에서 기다려 주길 원하면 문 밖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핀다. 답은 5번. 밖에서 기다려 주길 원하면 문 밖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핀다. 자, 2번에 보시면 이동 변기에 앉혀 양쪽 발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하셔야 되고요. 대상자의 손에 변이 묻어 있으면 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이동 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두는 것이 아니고 침대 높이와 같게 두어야 되겠죠. 44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보행할 때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유치 도뇨관을 교체한다. 4. 소변량이 적으면 연결관을 잠가둔다. 5.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답은 5번입니다.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자, 옳은 방법입니다. 자, 요양보호자는 유치 도뇨관의 교환, 삽입, 방광 세척 등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고 보행도 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틀렸습니다.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는 권장됩니다. 보행할 때는 연결관을 담가두면 안 되고요.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유치 도뇨관을 교체한다. 교체하거나 삽입하거나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변량이 적으면 연결관을 잠가준다. 아닙니다. 자, 연결관을 잠그는 것도 안 됩니다. 45번 시설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2.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3.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대상자가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리게 하여 기저귀를 교환한다. 자, 답은 4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 기저귀 버릴 때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는데요. 자, 1번 보시면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자, 환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자, 지금 기저귀를 교환할 때가 아니라 기저귀를 교환 후에 환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자주 갈아주어서 습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3.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하면 시설장은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자, 5. 대상자가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리게 하여 X죠. 자,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저귀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저귀 사용 돕기 방법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딱 보시고요. 이제 책에 있는 우리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스탑하시고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4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끼운 채로 자게 한다. 2.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3.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변색을 막는다.
4.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5. 전체 의치는 위쪽 의치와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보관한다. 자, 답은 5번입니다. 전체 의치는 위쪽 의치와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보관합니다. 맞습니다. 1. 의치를 끼운 채로 자면요. 구강 압박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밤에는 구강 압박을 덜기 위해서 의치를 뺍니다. 2. 의치는 뜨거운 물에 잠거나 3번에 있는 표백제 하거나 하면은 변형이 됩니다. 4.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미는 게 아니고요.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엄지가 입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탁 한꺼번에 끼우는 겁니다. 47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과 귀를 수건으로 덮고 감긴다. 2. 감긴 후 머리에 남아있는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3.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속까지 닦아준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눕힌다. 5. 머리 밑에 패드 한쪽을 대고 반대편 패드 끝은 물바지 양동이 안에 넣는다. 답은 5번 머리 밑에 패드 한쪽을 대고 반대편 패드 끝은 물바지 양동이 안에 넣는다. 자, 옳은 것이고요. 1번에 보시면은 눈과 귀를 수건으로 덮고 감긴다 했는데, 자, 헷갈릴 수 있죠. 수건으로는 눈을 덮습니다. 그리고 귀는 솜으로 막아요. 자, 수건으로 눈을 덮고 솜으로 귀를 막는다. 자, 2번 감긴 후 머리에 남아있는 물기는 자연 건조가 아니라 헤어 드라이어로 신속하게 말립니다. 3.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속 아니고요. 귀 입구에 귀지를 닫고 귀 속은 위험합니다. 자, 귀 속은 위험합니다. 자, 귀 속에 귀지를 빼는 것은 의료진이 하셔야 됩니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눕힌다. 아니죠. 머리를 감겨야 되니까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면 안 되겠죠. 자,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합니다. 18번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눈곱이 없는 쪽 눈을 먼저 닦는다. 3. 이마, 눈, 귀, 코 순으로 닦는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5. 코는 콧속을 제외하고 콧방울까지 닦는다. 답은 2번 눈곱이 없는 쪽 눈을 먼저 닦는다. 1번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줘야 됩니다. 자, 세면도끼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1. 눈은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닦거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자, 3번 보시면 귀지가 쌓여서 난청을 일으키기도 하므로 정기적으로 귀 입구와 귓바퀴, 뒷면을 닦아냅니다. 귀 안쪽의 귀지 제거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합니다. 자, 조심하시고요. 자, 코가 막히면 비염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코 안과 코볼, 둘레를 세심히 닦도록 합니다. 자, 매일 반복하는 일이므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습관화를 시키고 합니다. 자, 기다려줘야 된다 라는 내용들 나옵니다. 자, 세면도끼 과정 볼게요. 1번 침대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앉힌다. 2. 눈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안쪽에서 바깥쪽이죠. 닦고 다른 쪽은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합니다. 이마는 머리 쪽으로 쓸어 올려 닦고요. 자, 옆으로 해볼게요. 옆으로 씻어 보겠습니다. 눈 밑, 코, 뺨입니다. 자, 상상을 하시면서 내가 직접 씻기는 상상을 하시면서 봐주세요. 옆으로는 눈 밑, 코, 뺨 쪽으로, 아래로는 입 주위, 턱, 귀의 뒷면, 그 다음에 귓바퀴, 그리고 목입니다. 목 순서로 닦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하고 피부 유연제를 바른다 입니다. 49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잘라낸다. 2.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손질한다. 3. 탈모 예방을 위해 이틀에 한 번씩 빗질한다. 4.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5. 빗질 중간중간에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우근을 강화한다. 답은
4번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맞습니다. 자, 1번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잘라낸다가 아니라 물을 적신 후 손질한다가 맞습니다. 이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손질한다. 자, 이것은요 머리 감길 때 하는 것이에요. 자, 3번 탈모 예방을 위해 이틀에 한 번씩 빗질한다. 자, 매일매일 손질하는 것이 좋죠. 5. 빗질 중간중간에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모근을 강화한다. 자, 잡아당길 필요가 없죠. 두발이나 또는 두피에 상처나 염증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50번 여성 대상자를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쇄골에서 명치 쪽으로 닦는다. 3.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4. 회음부는 항문, 요도, 질순으로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답은 3번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팔은 어깨에서 손목 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손목에서 겨드랑이 쪽입니다. 즉 말초 부위에서 몸의 중심부예요. 2번에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습니다. 회음부는 반대예요. 항문 요도 질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즉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주셔야 되고요. 5번에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장 운동이 활발하게 되고 배변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3번에 보시면 말초 부위에서 몸의 중심부로 닦으면은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51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추어 조절하여야 하는 부분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답은 4번 라입니다. 자, 라이고요. 휠체어의 구조와 사용법 한번 보시면 지금 라 같은 경우는 발 받침대입니다. 나머지 접는 법과 펴는 법 있어요. 접는 법은 잠금 장치를 하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시트 가운데를 잡고 이제 들어 올리거나 손잡이 부분을 잡고 들어 올린다. 팔걸이를 잡아 접는다 이고요. 펼 때는 잠금 장치를 하고 팔걸이를 잡아 바깥쪽으로 편다. 시트 양쪽 가장자리를 눌러 완전히 편다 입니다. 52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자, 1. A. 겨드랑이와 가슴 B. 종아리와 발목 2. A. 겨드랑이와 가슴 B. 넙다리와 발목 3. A. 겨드랑이와 팔 B. 넙다리와 종아리 4. A. 등과 허리 B. 종아리와 발목 5. A. 등과 허리 B. 넙다리와 발목. 답은 3번. 자, A는요 겨드랑이와 팔이고 B는 넙다리와 종아리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한 사람은 뒤에서 한 사람은 앞에서 지원을 할 때 자, 뒤에 사람은 지금 겨드랑이와 팔을 잡았고 B, 앞 사람은 넙다리와 종아리를 잡았습니다. 자,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대상자에게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이동하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 침상과 평행해지도록 휠체어를 붙여 놓고요. 붙였죠.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3.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대상자 뒤쪽에 섭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은 대상자 다리 바깥쪽에 섭니다. 자, 4. 대상자의 가슴 앞에 두 팔을 모으게 합니다. 5. 뒤쪽에 있는 사람이 대상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집어넣어 대상자의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붙듭니다. 자,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붙듭니다. 6번 다리 쪽에 있는 사람은 한 손을 대상자의 종아리 아래에 다른 한 손은 대퇴 아래에 집어넣어서 올바른 신체 정렬을 합니다.
7번째 하나 둘 셋 하는 구령과 함께 들어 올립니다. 53번 다음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잡이의 높이는 1.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 2.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3.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4.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5.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자, 답은 1번입니다.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입니다. 자, 둔부 높이는 이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제 어깨와 골반이 이렇게 되게 편안한 안전한 보행이 가능한 것이 이제 요 둔부까지입니다. 그리고 요 어깨하고 요 팔의 각도가 20에서 30도 정도 되고요. 2023년 표준 교재에서는 바닥에서부터 큰 돌기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큰 돌기가 여기 우리 딱 서 있을 때 이 골반에 탁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큰 돌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퇴부에 탁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까지가 이제 적정한 어떤 길이가 되겠습니다. 54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어 발을 바닥에 내리게 한다. 다. 왼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 앉게 한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준다. 마. 왼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1. 가, 나, 다, 라, 마. 2. 가, 나, 라, 마, 다. 3. 가, 다, 마, 라, 나. 4. 가, 라, 나, 다, 마. 5. 가, 라, 마, 나, 다. 잠시 스탑하셔서 답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순서대로 볼게요. 첫째, 가.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2. 나.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어 발을 바닥에 내리게 한다. 세 번째, 라. 대상자의 오른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준다. 자, 왜냐하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마. 왼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건강한 손 쪽이죠. 왼손 바닥을 짚게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 왼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가 나오면은 항상 건강한 쪽을 적어주세요. 건강한 쪽에서 왼쪽 적어놓고 문제 푸실 때 훨씬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네네. 제가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동한다는 거, 이거 자료를 내두었네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에게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동하는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대상자의 마비된 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한다. 네 번째, 대상자는 건강한 쪽 팔을 뻗어 바닥을 짚게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대상자의 건강한 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으로 내려앉게 합니다. 자, 이때 대상자가 이동하는 동안 상체를 지지해 줍니다. 그림 보시고요. 5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2. 오른쪽 다리, 보행기, 왼쪽 다리. 3.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 그리고 보행기. 5.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답은 1번입니다.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그리고 왼쪽 다리입니다. 자,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죠. 그러면 이 오른쪽 다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보행기하고 세트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가 같이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 다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자,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세트로 보는 거죠. 세트로 보고 앞으로 한 걸음 정도 나갑니다. 일단 체중을 보행기와 손상된 다리 쪽에 살짝 실으면서 건강한 다리를 앞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 다리만 약할 때는 약한 다리하고 보행기를 세트로 묶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세트를 먼저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다리를 따라 나간다. 56번 복지용구 중에서 요실금 팬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실금량이 적을 때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3. 요실금 팬티 위에 일반 팬티를 덧입힌다. 4. 신체보다 한두 치수 큰 것으로 사용한다. 5. 사용한 팬티는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답은 1번입니다.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실금량이 적을 때라도 세탁을 하셔야죠. 그리고 요실금 팬티 위에 일반 팬티 덧입힌다 아니고요. 일반 섬유 팬티에다가 방수 패드가 부착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체보다 이제 한두 치수 큰 게 아니라 맞는 치수 사용하시고요. 사용한 팬티는 즉시 이제 세탁하셔야 되겠습니다. 즉시. 57번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씻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2. 손이 건조하면 손 씻기 횟수를 줄인다. 3.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4.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5.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10초 동안 씻는다. 답은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맞습니다. 1번 보시면 손을 씻은 후 젖은 수건이 아니라 깨끗한 수건 또는 핸드 드라이어로 손을 건조합니다. 자, 손 씻기 예절 있죠? 자,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있습니다. 한번 스탑하셔서 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자, 흐르는 물로 비누물을 닦아내고 깨끗한 수건 또는 핸드 드라이어로 손을 건조해 줍니다. 58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길고 헐렁한 하의를 입힌다. 2.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야간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끈다. 4. 화장실에 가기 쉽게 침대 난간을 내려둔다. 5. 취침 시에는 침대를 요양보호사의 허리 높이로 맞춘다. 답은 2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1번 같은 경우 길고 헐렁한 하의를 입히면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켜두어야 되겠고요. 화장실을 가기 쉽게 침대 난간을 내려두면 낙상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침대 난간은 올려두셔야 되고, 취침 시에는 침대를 요양보호사 허리 높이가 아니죠. 항상 대상자에게 맞추어야 됩니다. 59번 가정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2.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위에 엎드린다. 3.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 출입문을 잠근다. 4. 승강기를 타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간다. 5. 깨지기 쉬운 물건은 높은 곳에 올려둔다. 답은 1번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합니다. 자, 이번에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위에 아니죠, 아래에 엎드려 있어야 되고요. 출입문을 잠가버리면 대피에 방해가 됩니다. 승강기 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진 났을 때는 자, 지진 이제 승강기 타고 가다가 고장 나서 이제 갇힐 수 있기 때문이죠. 5. 깨지기 쉬운 물건은 높은 곳에 올려두면 더욱더 위험에 많이 노출되겠죠. 60번 다음 그림이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다림질하여 햇볕에 건조함. 2. 옷걸이를 빼고 뉘어서 건조함. 3. 옷걸이를 빼고 햇볕에 뉘어서 건조함. 4.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함. 5. 옷걸이에 걸어서 드라이 클리닝함. 답은 4번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함. 자, 이 표시는 그늘이고요. 옷걸이라는 글자는 옷걸이에 걸어라 하는 뜻입니다. 61번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실 출입구에 문턱을 설치한다. 2. 다리 간격이 좁은 식탁을 사용한다. 3. 몸이 충분히 잠기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4.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5. 현관 조명은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한다. 답은
5번입니다. 현관 조명은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한다. 맞습니다. 야간이나 어두운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명을 통해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은 안전한 주거 환경 관리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1번에 거실 출입구에 문턱이 있으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2번 다리 간격이 좁으면 넘어질 수 있고 의자 사용이 불편해서 안전을 해치게 되죠. 자, 그리고 3번 깊은 욕조는 욕조의 진입과 퇴출이 어려워서 위험합니다. 펜슬이 조금 이상하네요. 자, 그리고 둥근형 문고리 있죠. 이것은 미끄럽습니다. 따라서 수평 막대형 문고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자, 요런 것들이 적합합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이 적합합니다. 12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에는 스스로 하게 한다. 3.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 4. 업무 대행에 불만족해 하면 다른 요양보호사를 연계해준다. 5. 서류 발급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답은 3번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 자, 업무 효율이 좋고요.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1번에 보시면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자, 대상자를 이제 요양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 또 그 요청을 받아들여 줘야 되고요. 업무 대행이 불만족해 하면 다른 요양보호사 연계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업무 대행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시 더 역할을 잘 하셔야 되겠고 5번 보시면 서류 발급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정급서를 발급받는다. 자, 자신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대상자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자 보호입니다.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 63번 방금 식사를 마친 시설 침해 대상자가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1.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2. 이미 한 그릇 다 드셨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3. 다음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4. 계속해서 식사를 달라고 하시니 제가 너무 힘들어요. 5. 식사량이 충분하지 않으셨군요. 점점 식사량이 느는 것 같아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대상자가 지금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체험한 것, 자기 한 것을 잊었어요. 그럴 때는 대상자 입장에서 납득이 가는 언행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이제 요양보호사가 말을 하거나 치매 대상자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일단 치매 대상자가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상자가 잘 수용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시면 답을 고르시기가 쉽습니다. 64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이 즐겨 입는 꽃무늬 스웨터를 접었다 폈다 하느라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 스웨터를 입고 자자며 다독인다. 2. 늦었으니 내일 다시 하라고 한다. 3.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4. 세탁해 주겠다며 스웨터를 가져간다. 5. 수건으로 바꾸어주고 계속하게 한다. 답은 스웨터를 입고 자자며 다독인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대로 가서 눕게 한다. 2.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3.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4.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5. 밤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답은 5번 밤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자, 말을 걸어 자극을 주고 커피나 술 같은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산책이나 야외 활동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를 접하게 하고 또한 밤의 수면 상태를 파악해서 밤낮이 바뀌지 않도록 수면 습관을 잘 유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면장애 보시면은요, 첫 번째, 낮에 졸게 되면 밤에 수면장애가 심해지므로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하도록 돕습니다. 이 밤낮이 바뀌어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 주고요. 3.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적정 실내 온도 유지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무시는 환경입니다. 4.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와 술과 같은 음료 주지 않고 5.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면은 요양보호사가 함께 동행합니다. 자, 16번 치매 대상자가 목적 없이 집안의 이곳저곳을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방을 바꾸어준다. 2. 창문을 열어둔다. 3. 색칠하기 활동을 하게 한다. 4. 취침 직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5.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답은 3번 색칠하기 활동을 하게 합니다. 답입니다. 자, 이번에 창문을 열어두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그고요. 배회 코스, 즉 집안에서 배회를 하면은 실내의 배회 코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아니고요. 자, 배회를 돕는 방법 보겠습니다. 낙상 방지를 위해서 안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자,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맞습니다. 자, 이 2번 되게 중요합니다. 3.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배회 증상을 줄이고 4.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는 배회 코스를 집 안에 만들어 주시고요. 5. 치매 대상자가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합니다. 실종될 경우를 대비해서 곧바로 찾을 수 있게 연락처를 적어줍니다. 필요하다면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이름표를 대상자의 옷에 꿰매어 줍니다. 6. 배회 예방을 위해 현관이나 출입물에 배를 달아 놓아서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하고요.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급니다. 7.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으며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소음은 치매 대상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포위당했다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침대 옆에 매달려 있거나 부주의하게 내던져진 옷가지는 착각, 환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8.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서 야간 배회 증상을 줄입니다. 9. 집 청소, 산책, 목욕 등 건설적인 일을 주면서 밖에 나가거나 쇼핑을 하는 것은 활력제가 되며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림으로써 정사 불안에 의한 배회를 줄여줍니다. 11. 상실감이나 욕구와 관련된 배회일 때는 치매 대상자 주변을 친숙한 것으로 채워주고요. 가족과 다과 등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67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시설 치매 대상자 어제는 목걸이를 가져가더니 오늘은 금가락지를 훔쳐갔어. 도대체 누구야? 요양보호사 1. 어르신 생각에는 누가 훔쳐간 것 같으세요? 2. 어르신 자꾸 남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3. 어르신 서랍장에 있는지 함께 찾아봐요. 4. 금가락지와 목걸이가 어떤 모양이에요? 5. 아드님께 더 예쁜 것으로 사오라고 할게요. 답은 3번 어르신 서랍장에 있는지 함께 찾아봐요. 자, 지금 의심, 망상, 환각의 경우입니다. 자, 기본 원칙,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요, 수용합니다. 두 번째,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치매 대상자의 의심, 행동, 치매 대상자가 잃어버렸다고 의심하는 물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롱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으며 특히 귓속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잃어버렸다거나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물건을 찾았잖아요. 그때 치매 대상자를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발견했을 때에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서 현실감을 유지하게 합니다. 6. 치매 대상자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도록 계속 관심을 돌립니다. 7. 치매 대상자에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준다. 그리고 8.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6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대상자 문을 발로 차며 왜 나를 무시해?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어? 요양보호사 1. 이렇게 문을 발로 차면 문이 부서져요. 이 어르신 발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3. 이러시면 여러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4. 누가 어르신을 화나게 했어요? 5.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답은 5번.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침해 대상자와 대화를 할 때는 침해 대상자의 말을 부정하거나 논쟁하지 않으며 침해 대상자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온화한 태도로 계속 유지하면서 대화를 하셔야 되고 대상자의 주장이나 감정을 수용해 주셔야 합니다. 또 대상자의 주의를 전환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제공합니다. 관심이죠. 관심과 배려를 제공합니다. 69번 제가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딸을 보러 간다며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2. 밖이 어두워서 못 간다고 설명한다. 3. 딸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4. 현관문을 열어주고 바람을 쐬게 한다. 5.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답은 1번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자, 석양증후군이죠. 침해 대상자는 인형, 애완동물, 익숙한 소리를 듣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돕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침해 대상자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하게 하고 친구가 되어줍니다.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합니다.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침해 대상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됩니다. 석양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프로그램 중 바지를 벗는 행동을 자주 할 때 대처 방법은 1. 편안한 바지로 갈아입혀 본다. 2. 바지를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3. 스스로 바지를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4.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소를 권한다. 5. 바지를 벗으려고 할 때 손을 꽉 잡아 제지한다. 답은 1번 편안한 바지로 갈아입혀 본다. 자,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할 때 첫째, 의복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줍니다. 2.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줍니다. 3. 침해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좋아하는 물건이나 활동을 통해 관심을 전환하도록 유도합니다. 4. 침해 대상자가 성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삼가고 방문객을 제한하여서 사고를 예방합니다. 5. 심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리고 상의합니다. 71번 경증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과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말해보기,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보기. 1. 계산력, 2. 통제력, 3. 친화력, 4. 수능력, 5. 언어 능력. 답은 5. 언어 능력. 72번 대화를 하면서 딴청을 부리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1.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2. 당신은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가 봐요. 3. 당신은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이군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요. 4. 많이 바쁘신가 봐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라도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5.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답은 5번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자, 나 전달법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반면 너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행동에 대한 비난, 비평, 평가의 의미를 전하며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공격하는 표현입니다. 즉, 너 전달법은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둡니다. 자, 케이스를 보시면요.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 만나기로 한 동료가 약속 시간에 늦을 때입니다. 행동 상황을 있는 그대로 비난 없이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미친 영향이죠. 함께 일하는 데 지장이 있고 내가 느끼는 바를 진솔하게 기다리는 동안 걱정하고 조바심이 났어요.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약속 시간을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은 서술어 앞에, 그러니까 답답하네요 앞에 내가를 넣어보세요. 그럼 말이 돼요.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서 내가 답답하네요 말이 되죠. 자, 이렇게 내가 나 전달입니다. 내가 뭐뭐 하네요. 73번 치매 대상자의 병원 방문을 도울 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치매 환자임을 인식시킨다. 2.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 3. 대상자가 방문 이유를 알고 있는지 질문하여 확인한다. 4. 병원에서 검사 후 진료받고 약을 탈 것이라고 설명한다. 5. 치매의 정도가 심해졌을 수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둔다. 답은 2번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 74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으로 알린다. 2.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3.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 4. 지시대명사를 사용해 사물의 위치를 이야기한다. 5. 대상자와 걸으며 이야기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뒤에서 따라간다. 답은 3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1.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이쪽 등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합니다. 대상자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천천히 정확하게 말합니다.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입니다. 자,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 등을 촉각으로 이해시킵니다. 대상자와 보행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습니다. 8.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주고 고유명사 등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대필하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받아쓰고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 7번 보시면 요거 잘 보셔야 되겠죠. 보행할 때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습니다. 75번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야기하는 동안 음악을 틀어놓는다. 2.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3. 알아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이야기해보게 한다. 4.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답은 4번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언어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1.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한다. 2.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3. 면담을 할 때에는 앉아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 4. 대상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개를 끄덕여 듣고 있음을 알린다. 5.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한다. 6.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으로 의사 표현하게 한다. 7.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8. 잘 표현하였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해준다. 76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한다. 날짜, 시간,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제시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행동장애 대상자 4. 진압력 장애 대상자 5. 공간지각력 장애 대상자 답은 4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진압력이라는 것은 현재의 시간, 지금 내가 있는 장소,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을 인식하는 데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진압력 저하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날짜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떨어져서 날짜와 요일, 계절 등을 착각하고 실수합니다. 오랫동안 지내던 집도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가족의 얼굴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에 대한 장애가 가장 먼저 생기고 진행이 되면은 날짜, 계절,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고 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진압력은 치매가 진행된 후에 손상되어 가끔씩 만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말기에는 가까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295페이지. 이것은 뭐냐면 우리 표준 교재입니다. 자, 치매로 인한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로 치매, 의식장애, 낮은 지능 등이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진압력 저하인 사람들과의 과정,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둘째, 몸짓, 손짓을 이용해 상대의 말하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이야기하고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서 이해를 돕고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쓰거나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합니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을 가지고 대화하고요.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합니다.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력 결핍 장애의 치매에 대한 이해를 구합니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합니다.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합니다.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하고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인식시킵니다. 77번 대상자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다음 그림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2.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3. 손가락을 넣어 떡을 빼낸다. 4.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게 한다. 5.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 후 명치를 눌러준다. 답은 4번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게 한다. 자, 질식입니다. 기도에서 폐에 이르는 길이 무언가로 막혔을 때 이를 기도폐색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도폐색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림과 같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자세를 하여 괴로운 표정을 짓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기침을 할 수 있으며 때때로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대상자가 의식이 있고 숨도 쉬고 있다면은 요양보호사는 강하게 기침을 하여 뱉어내도록 격려하는 것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을 넣어서 이물질을 빼내려고 하거나 무리하게 구토를 유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등을 두드리거나 물을 먹이는 행위도 이물질이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스스로 이물질을 뱉어내서 호흡곤란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대상자가 의식을 잃고 더 이상 말을 하거나 숨을 쉬지 못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일 2명 이상이 있다면 요양보호사는 옆 사람에게 신고하도록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임리히법은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복부 압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임리히법은 반드시 기도폐색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복부에 압력을 가하면은 늑골 골절 또는 내부 장기 손상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번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발목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3. 발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4. 손상 부위의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 침대에 눕히고 발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려준다. 자, 답은 4번 손상 부위의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자, 1번에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이고요. 압박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발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면 더 심하게 발목 골절이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리고 침대에 눕히고 발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려준다. 아니고요. 올려서 이제 심장보다 올려줘서 부종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냉찜질은 조직의 온도를 낮추고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서 손상과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차가운 찜질은 통증과 근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심장 리듬 분석 중에도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3.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4.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5.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과 왼쪽 빗장뼈 밑에 붙인다. 답은 4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맞습니다. 5번의 패드는요, 반대입니다. 자,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중간 겨드랑선이고, 그리고 오른쪽 빗장뼈 밑에 붙입니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거 보겠습니다. 첫째, 전원을 켭니다. 심장 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자, 잘 나오죠? 지체 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에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전원 버튼 누르죠. 자, 그리고 패드를 부착합니다. 자, 패드 위치 볼게요. 자, 패드는 자, 두 개의 패드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여기 빗장뼈죠? 아래입니다. 자, 오른쪽 빗장뼈 아래, 그리고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입니다. 젖꼭지 아래 겨드랑선이에요. 자, 이렇게 왼쪽입니다. 자, 오른쪽이 빗장뼈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심장 리듬 분석입니다.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은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스탑하고 대상자에서 손을 뗍니다. 자,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심장 충격기에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을 시작합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십시오 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며 이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심장 충격 시행.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장 충격 버튼이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깜빡이는 버튼을 눌러서 심장 충격을 시행합니다.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다시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자, 심장 충격을 실시한 후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실시합니다.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분석하며 이러한 심장 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잠시 스탑하시고 그림을 순서대로 한번 이제 조합을 해보셔서 답을 골라보십시오. 답은 1번입니다. 첫 번째, 반응 확인입니다. 반응 확인. 자, 두 번째, 도움 요청과 119 신고죠. 세 번째, 가슴 압박. 네 번째, 인공호흡. 다섯 번째,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합니다. 자, 다시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입니다. 자, 80번까지 문제 푸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